지금까지 우리는 링키지 어널리시스, ARD 매핑, 지와스 등 다양한 G 매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의 예를 AMD라고 하는 황반면성이라는 한 예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G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나 개념 등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기 전에 링키지와 LD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가상의 가게를 가져봤습니다. 이 가게도에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질환 지노타입 그리고 ABO 혈액형의 지노타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커미션 프랙션을 구해보세요. 자, 한번 스탑하고 구해보십시오. 자, 구해보셨습니까? 리커미네이션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10분의 10, 10분의 0인 굉장히 링키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인 거죠. 링키지가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LD를 해보면요. LD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높지 않아요. 즉, 이 ABO 혈액형 로커스와 이 디즈 로커스 사이에 LD는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해보시면 여기서는 주로 이 OL1과 이 가게에서는 OL1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가게에서는 주로 AL2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링키지는 이 L1이 뭐든 간에 이 로커스에서 부모가 환자이고 자식도 환자일 때 같이 물려주는 어떤 L1들이 있나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같이 물려주는 L1을 같이 물려주는 그 로커스가 가깝다 하는 거고요. LD는 전체 인구집단을 다 대상으로 특정 L1, AL1, BL1 또는 OL1과 이 Ds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를 보는 거라서 둘은 상당히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LD는 아주 가까울 때만 있는 현상이고 링키지는 꽤 멀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AB혈액형은 이 질환과 링키지가 있을 정도로 가깝긴 하지만 LD가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시한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계도를 가지고 연구하던 예를 들어서 ASP 형제가 다 특정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연구 예를 들어서 형제가 둘 다 대머리인 분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ABO 혈액형 로커스 사이와 이 대머리 유전자 사이에 링키지가 있다면 어떤 개념을 정할 수 있냐면 형제가 둘 다 대머리인 경우 희한하게 혈액형이 일치한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물론 형제 자체가 혈액형이 일치한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형제들이 혈액형이 일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데 대머리인 형제를 모아놓고 보니까 특히 혈액형이 더 일치하더라. 그게 뭐 서로 BB든 서로 ABAB든 서로 OO든 간에 대머리인 형제들끼리는 혈액형이 일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 하면 혈액형 로커스와 대머리 로커스 사이에 링키지가 있는 겁니다. LD는 뭐냐면 이런 대머리인 사람들 다 모아놨더니 대머리인 사람들이 희한하게 O형이 많더라. 대머리인 사람들이 전부 다 B형이 많더라. 이거는 이 BL1, 그러니까 ABO 혈액형의 BL1과 질병 유전자 사이에 L1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즉, 그러니까 대머리 유전자와 이 혈액형 ABO 혈액형 로커스 사이에 LD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제로 디지즈 로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링키를 하겠다. 그러면 마커를 많이 고를 필요도 없어요. 디엄 전체 지놈에서 한 100개에서 400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골랐을 때 시그널은 꽤 넓은 범위로 나타납니다. 진짜는 여기 있지만 시그널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나타나서 여기에 이 근처에 진범이 있구나. 하지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LD는 이걸 딱 요 근처를 찍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와스를 하는데 좀 지와스가 듬성성 이게 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필이면 여기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러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정문장 나와야 될 곳에는 시그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데서 가짜 시그널이 나와서 도대체 뭐가 진짜야 이렇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요 지역만라도 더 촘촘하게 뒤지면 더 좋겠죠. 요 지역을 촘촘하게 뒤져가지고 답이 나오면 이건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방식은 링키지를 해가지고 전체 지역을 확실하게 좁히고 이 지역을 딥다 뒤지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방식으로 질병 유전자를 찾아가는 순서를 나타낸 문장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D,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 자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양에서 노인성 실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거나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꽤 흔해진 질병입니다. 근데 이 질환의 유전자가 2005년에 발견되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찾아가는 그 방법을 굉장히 잘 따라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유전자를 찾으려면 먼저 얘가 정말 지네틱한지를 트윈 스터디, 패밀리 스터디, 어댑션 스터디 등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리게이션 어널리시스라는 걸 해가지고 얘가 어떤 형태로 유전되는지를 한번 추정해봐라 하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잘 안 씁니다. 이제 안 써서 요건 생략하고요. 요 첫 번째 얘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 AMD는 컴플렉스 디지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니 빛에 노출된 정도, 스모킹 등등 여러가지 환경적인 인자가 이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 컴플렉스 제네틱 디지즈입니다. 근데 이게 패밀리얼 어그레션이 있을까요? 아주 옛날 1960년 논문부터 내가 환자를 보면 꼭 친척 중에 꼭 한 명씩은 환자들이 더 있더라 라는 식으로 패밀리얼 어그리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에서 콘코던스 레이트를 보니까 일란성에서 이란성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환자의 가족들에서 이 환자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렐러티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시그레이션 어널리시스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런 걸 등등을 통해서 얘는 복합 유전 질환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네틱 팩터가 있는 그런 질환일 것 같다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유전자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MD 가계를 이용해서 링키지 어널리시스를 함으로써 매핑, 그 질환 유전자가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매핑해 봤습니다. 어메리칸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유전학 학술지인데요. 2004년에 세 그룹이 동시에 비슷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결과인데요. 이게 그 링키지 결과인데, 이 중에 파란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딴 데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다 쭉 피크가 하나 있죠. 크로모좀 1번에 이 LOD 스코어가 1.5를 넘어서 2.0 근처에 도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아슬아슬하게 2.0 정도를 찍었죠. 자, 그러면 LOD 스코어가 2.0이 넘으면 여기에 질환 유전자가 있을 것 같다. 확실히 있는 것 같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어떤 한 그룹이 혼자 발표했으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세 그룹이 따로따로 연구했는데 다 여기가 맞다라고 하면 더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AMD 유전자가 있구나 하고 진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04년도 결과인데요. 그래서 AMD 유전자를 찾기 위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LD 매핑을 통해서 그 캔디데이트 리전을 점점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세 그룹이 동시에 AMD 유전자를 찾았다라고 논문을 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의 논문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그 링키를 통해서 찾은 리전은 대략 24메가베이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좁혀보기 위해서 44개 SNP를 골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2개가 연관성을 보이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 2개 SNP 서로 263kb에 쓰러져 있는데 이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메가에서 263kb로 좀 좁혔죠. 얘를 포함하는 655kbase 리전을 가지고 다시 거기서 17개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 화살표가 표시된 곳, 이런 곳에서 어소시에이션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여기 또는 여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LD 블록, 여기 어딘가 답이 있을 거다라고 좁힐 수 있는 거였죠. 자, 이건 다른 그룹의 논문에서 가져왔지만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좁힌 다음에 그 지역에서 다시 또 한 몇십 개 골랐어요. 몇십 개 SNP를 골라가지고 어소시에이션을 봤더니 이런 거에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처에 진범이 있는 거죠. 얘들과 LD가 있는 어디에 진범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높은 것들이 다 보니까 주로
CFH 유전자에 몰려 있어요. 여기까지 좁히고 나면 어쩌면 CFH 유전자가 이 질환의 원인 유전자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다른 한 그룹은 지화를 했습니다. 지화를 해서 거의 수십만 개의 SNP를 가지고 어소시에이션 해봤더니 딱 2개에서 굉장히 높은 어소시에이션을 보였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진범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1번 크로모점이고 기존의 링키지에서 나왔던 자리하고 일치하는 걸로 봐서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그 그룹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개의 SNP를 동시에 조사했기 때문에 이 근처에 LD 블록을 상세하게 그릴 수 있었는데요. 그 정답이 이 LD 블록에 아까 찾은 그 SNP가 이 LD 블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 LD 블록 속에 있겠구나. 근데 그게 하필이면 CFH 진 아니었습니다. 이걸 봐서 CFH 진 안에 정답이 있다 라고 세 그룹 다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경과는 전부 다 여기라는 걸 점점 좁혔을 뿐이지 아직까지 정확히 어딘지 어느 건지 몰랐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 마지막에는 그 지역을 시퀀싱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퀀스를 모조리 다 들여다봐서 거기서 진짜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걸 하나 찾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그것의 생물학적인 작용 기전이 정말 그 질병을 잘 설명해야 진짜가 되는 거죠. CFH 진 안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찾았지만 CFH 진을 전체를 시퀀싱한 것도 2005년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게 인트론 지역은 아마 아니고 엑손 지역에 아미노산이 바뀌는 부분에 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엑손만 시퀀싱하면 그나마 조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수의 한 20명 정도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엑손 지역을 시퀀싱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만한 걸 뒤져봤더니 그 중에 402번째 논문에서 그대로 따온 건데 미스프린트입니다. 트라이가 아니고 TYR 타이로신을 히스틴으로 바꾸는 RS10611170이라는 스닙입니다. 이 스닙 넌시노니머스 스닙이죠. 이 스닙이 가장 통계적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엘릴 프리퀀시입니다. 그러니까 2번 했는데 2번 한 걸 합친 거니까 이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보겠어요. 이게 진짜로 질병 관련이 없다면 케이스 그룹이나 컨트롤 그룹이나 엘릴 프리퀀시 비슷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컨트롤 그룹에서 C가 엘릴 프리퀀시가 0.35, T가 0.64인데 환자 그룹에서는 C가 0.54, T가 0.45, C의 엘릴 프리퀀시가 훨씬 올라갔죠. 이거보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를 해보면 10에 안에서 10승 정도의 P밸류를 갈 정도 굉장히 높은 P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노타입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CC인 사람, TC인 사람, TT인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분포를 봤을 때, 지노타입 프리퀀시를 봤을 때 컨트롤에서는 13대 43대 42 정도, 대략 이 정도 비율을 보였는데 케이스 환자 그룹에서는 CC인 숫자가 훨씬 많고 TT인 그룹은 훨씬 낮죠. 즉 C가 많을수록 질병에 잘 걸리고 T가 많을수록 질병에 안 걸리는, C가 리스크 엘릴, T가 프로텍티브 엘릴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P밸류가 10에서 8승 정도로 굉장히 유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두 그룹은 여기까지만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한 그룹은 하나 연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논문만이 이제 그 사이언스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는데요. 이 AMD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질병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황반 아시죠? 해부학에서 배웠던 황반 자리에 뭔가 자꾸 끼이는 겁니다. 프로테인 덩어리들이 끼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눌러붙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황반 자리에 변성이 생기고 신경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잔뜩 달라붙는 건데 그 달라붙는 자리에 혹시금 CFH 단백질이 있나 해서 CFH 단백질에 대한 항체로 염색을 해봤더니 염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CFH 단백질이 그 황반에 달라붙는 단백질이다. 따라서 뭔가 우리가 아직 원인을 모르는 이유로 기전으로 나이가 들면서 그 CFH 단백질이 어그리게이션 돼서 거기 쌓이는 게 황반 변성의 한 이유인데 아까 그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이 히스틴으로 바뀌면 조금 더 어그리게이션이 잘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황반 변성에 잘 걸리는 게 아닐까라고 기전을 증명은 아니지만 유추할 수 있었죠. 그걸 통해서 황반 변성에 대한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었고 황반 변성 유전자를 찾을 수 있었다 해서 이 논문이 사이언스의 표준 논문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